네. 오늘 비가 와서 그러나 왜 그래? 출석률이 저조하지? 무슨 날인가? 아무 대답이 없나? 모르겠나? 어? 학기 말이라서 그래? 종강 빨리 할까 그러면? 시험이 지금 13주차 두 번째죠. 그래서 수업 목요일 수업을 안내하면 목요일 날 암 그 실습을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이 며칠이지? 12월 2일이가 2일 12월 2일 IT 이호관 전자공학 실험실이 300m지 308호인가 정확하게 모르겠네. 308호에서 실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강 인원이 25명이니까 2명씩 앉으면 12조, 13조 이렇게 될 겁니다. 그걸 2명씩 앉아서 실습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뭐 실험 수업에서 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암 프로세서를 다루는 것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 집에서 해보려면 어떻게 하는지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목요일 수업. 오늘은 그 실습하기 전에 암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뭐 M3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험에서 쓰는 거는 코텍스 M4입니다. M4를 쓰게 되고 그거하고 차이는 이제 플로팅 포인트를 쓰느냐 이제 그게 추가되면 코텍스 M4 그래서 M3가 이제 기본 아키텍처 기반으로 제일 이제 많이 이해하면 그 뒤에 그걸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암은 아콘이라는 회사에서 처음에 이제 아키텍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난 다음에 이후에 Advanced Risk Machine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이 ARM 뭐의 약자냐 이렇게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콘에서 만든 거에서 리스크 머신이다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 Advanced Risk Machine이다. 뭐 그렇게 이제 많이 통용해서 ARM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2016년도에 이제 소프트뱅크에서 31조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인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암은 이제 옛날에는 암 회사 이름이 암이었는데 지금은 암홀딩스라는 회사에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있고 암은 이제 프로세서 이름을 우리는 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회사에서 가지는 수익 구조는 라이센스를 팝니다. 설계 도면을 파는 거죠. 그리고 각 회사에서 그 라이센스 비용으로 파운드리 양산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삼성에서 암을 구현했다 그러면 삼성암 이렇게 하고 아키텍처는 암 홀딩스 회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쓰죠. 지금 스마트폰의 95% 굉장히 많은 인베디드 시스템에 활용되고 있고 뭐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2017년만 하더라도 이제 100조 개의 암 프로세서를 생산해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세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수로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암 패밀리라고 그러죠. 그 암의 계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시리즈 번호로 해서 암7, 암9, 암11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시리즈 번호가 아키텍처가 변화하면서 용도가 이제 프로세서 쓰면서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 용도에 맞도록 이렇게 암이 설계가 되고 배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요거를 이제 계열을 정리를 좀 하자 해서 이제 코텍스 계열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텍스 A, 코텍스 R, 코텍스 M 이렇게 나눠서 A는 이제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 고성능입니다. 제일 성능이 빠른 그런 프로세서로 계열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코텍스 R 같으면 리얼타임용 자동차에 우리가 실시간 제어에 사용되는 그런 용도로 R 시리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M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하죠. IoT에 사용할 수 있는 뭐 LED 컨트롤 하거나 뭐 이런 용도에 쓰는 거는 코텍스 M 시리즈로 분류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에 따라서 A, R, M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코텍스 A 패밀리, 그 다음에 R 패밀리, 그 다음에 M 패밀리로 나누어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에 사용하는 거다 그러면 코텍스 A 패밀리 계열을 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특수 목적용 자동차에 쓴다, 실시간 제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코텍스 R 패밀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쓰는 IoT나 실제 뭐 턴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그런 계열이면 코텍스 M 시리즈 패밀리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건 이제 코텍스 M 시리즈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M0에서부터 M3, M4, M7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왔을 때 이제 코텍스 M 시리즈 처음 나올 때는 폰 노이만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트럭션 셋도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이후에 이제 코텍스 M3가 되면서 하버드 아키텍처로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형태의 기본적인 구조는 M3를 이해하면 그다음 M4. M4는 M3가 뭐가 다르냐 하면 이제 여기에 플로팅 포인트를 처리하는 그런 요소가 이제 블럭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능이 제일 우수한 쪽이 이제 코텍스 M7까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을 다음 학기 만약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코텍스 M4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어쨌든 이런 그 코어는 그 암사에서 있는 그 라이센스 코어를 가지고 회사마다 다르게 주변 장치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텍스 M 패밀리의 구성은 이제 코어라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얘기를 하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두 가지 기능이 있었죠. 인스트럭션 셋을 처리하기 위한 용도와 데이터 프로세싱용. 그래서 데이터 로드, 그다음에 스토어하는 그런 기능들 코어하는 기능 플러스 이제 페리페랄입니다. 주변 장치. 그래서 코어는 설계 도면에서 있는 갖다 쓰고, 그다음 페리페럴 주변 장치에서 다양한 메모리, I/O 거기에 해당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코어는 이제 기본적으로 메모리가 있겠죠. 프로그램하고 데이터가 들어가는 메모리. 그다음 프로세서는 이제 ALU와 뭐 컨트롤 유닛이죠. 하드웨어로 설계되는 컨트롤 유닛과 레지스터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제 핵심 코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버스가 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과 달리 좀 복잡한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데이터 버스, 데이터가 다니는 것,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이 다니는 버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아키텍처 중에서도 데이터와 인스트럭션이 각기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양한 페리페랄 I/O 디바이스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암바버스라고 해서 두 개가 합쳐져서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에서 AHB라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PU하고 메모리 사이에 고성능으로 이제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고 데이터를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I/O를 접속할 수 있는 버스죠. 그래서 어드밴스드 페리페랄 버스 AP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암바버스가 이제 암 프로세서가 가지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페리페랄에서는 우리가 이제 AD 컨버터 또는 LCD, 그다음 통신용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코어는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코어 아키텍처가 기본적으로 이제 폰 노이만 아키텍처와 하버드 아키텍처. 큰 차이가 뭐라 했습니까? 명령어와 데이터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만큼 이제 간단하지만 속도가 이제 빨리 내기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는 좀 더 빠르겠죠. 인스트럭션이 있는 쪽과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 버스 사이즈가 2배나 늘어나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식으로 하버드 아키텍처를 대부분 쓰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폰 노이만 아키텍처에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컨트롤 유닛하고 ALU, 레지스터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인스트럭션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에서 가져오게 되죠. 가져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다른 데이터와 액세스할 때 데이터가 여기서 가져올 때하고 동시에 어떤 일을 처리하기 힘들어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는 인스트럭션, 그 다음에 메모리, I/O 해당되는 부분이 이제 인스트럭션에서 이제 컨트롤 유닛을 통해서 인스트럭션을 가져오겠죠. 그와 동시에 이제 레지스터를 통해서 데이터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이게 버스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이제 여기서 ALU에서 어드레스를 연산을 해서 명령 어드레스 버스를 통해서 액세스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데이터가 넘어오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드레스 버스와 데이터 버스는 나눠져 있지만 인스트럭션이 지나가는 쪽하고 데이터 I/O가 사용되는 버스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을 우리는 하버드 아키텍처. ARM에 이제 간략하게 이제 블록을 나눠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ARM 코어 해당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ARM7, ARM9, 콘텍스 뭐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는 게 아키텍처의 인스트럭션 셋에 따라서 코어 시리즈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칩을 양산하는 회사마다 나머지 부분이 정렬하고 설계하는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시스템을 다루는 GPIO라든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아날로그로 처리하는 이런 핀들, 그리고 이제 페리페럴 인터페이스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메모리,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들이 제조사에서 설계가 되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마다 여러분들이 매뉴얼을 보고 코어만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들은 액세스 하려면 거기 회사마다 해당되는 개발 도구들을 좀 잘 익혀야지 쓸 수가 있다. 자, 다음 학기에 혹시나 이제 실험에 쓰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텍스 M4를 씁니다. 여기 F가 붙었죠. 요 얘기는 플로팅 포인트가 블럭이 있는지 그걸 나타냅니다. 특히 이제 NXT 회사에서 만든 시리즈 중에 S32K 144 보드를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여러분들 요 시리즈를 쓰게 검색을 하면 이 프로세서 보드가 어떻게 설계가 됐는지 그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간략하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ARM 코어가 있죠. ARM 코어 안에는 뭐 앞에 있던 ALU뿐만 아니라 여기 인터럽트를 처리할 수 있는 NVIC, Nested Vector Interrupt Controller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I 코드, D 코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 코드는 인스트럭션이 지나가는 쪽, D 코드는 데이터가 지나가는. 그렇게 해서 하버드 아키텍처가 확실히 분리되는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MPU가 있습니다. MPU는 메모리 프로텍션 유닛입니다. 자, 요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어떤 특정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막아주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왜 메모리를 프로텍션 했을까? 자, 요거는 뭐냐면 OS를 쓴다는 얘기예요. 요때부터. OS가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메모리가 운영이 있으면 사용자가 그걸 액세스해서 바꾸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자, 그런 형태로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privileged, 그 다음에 unprivileged 모드, 그렇게 ARM은 프로세스가 운영되는 모드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사용자가 사용할 수, OS를 안 쓰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쓰면 되는데, RTOS나 이런 게 올라가게 되면 이런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다양한 페리페랄이 이렇게 이제 메모리에서부터 그 다음에 여러 통신이나 거기에 이제 디바이스 페리페랄 버스 컨트롤러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는 중간에 스위칭하는 요 블럭을 이용해서 각각의 메모리와 페리페랄을 액세스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자세한 블럭은 뒷페이지에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ARM 코어가 사용하는 클락, 그리고 페리페랄에 사용하는 클락. 왜냐하면 외부 디바이스에서 사용하는 주파수가 서로 상이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파수를 발생할 수 있는 클락 제너레이션 블락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주파수를 사용하고 싶다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분주된 그런 형태의 주파수를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실험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때 요런 블럭에서 사용했구나를 이제 하나씩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ARM은 32비트 아키텍처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바이트에 8비트, 그 다음에 하프 워드는 16비트, 그 다음에 워드에서 4바이트에서 32비트를 사용합니다. 자, ARM의 특징은 32비트 ARM 인스트럭션 셋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션이 4바이트로 되어 있어요. 됐죠? 4바이트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자, 근데 32비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쓰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뭐 32비트만큼 필요 없는 상황이 많죠.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16비트 인스트럭션이 되어 있는 걸 썸브 인스트럭션 셋이랍니다. 그래서 ARM은 크게 두 개의 인스트럭션 셋이 있습니다. 32비트 ARM 인스트럭션 셋이고, 그 다음에 16비트 썸브 인스트럭션 셋,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뭐 제이젤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자젤레 뭐 이렇게 읽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요거에 대한 코어가 있는데, 요거는 하는 역할이 뭐냐면 자바의 1바이트 코드짜리를 또 인스트럭션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또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프로그램도 쉽게 우리가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썸브하고 그 다음에 ARM 인스트럭션 셋의 퍼포먼스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20MHz짜리 칩을 이용해서 비교를 했는데, 자, 32비트 프로세싱 하는 성능을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ARM 프로세서 성능이 제일 좋겠죠. 자, 그렇게 했는데 썸브 인스트럭션 셋을 쓰면 그만큼 이제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뭐 2번, 3번 더 연산을 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겠죠. 자, 그리고 이제 16비트를 쓰게 되면 이제 여기 이제 ARM이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썸브 퍼포먼스가 훨씬 향상되는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2비트 스택을 사용한 16비트를 쓰면 요거보다 이제 썸브 인스트럭션 셋이 성능이 좀 더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32비트 인스트럭션 셋, 그 다음 16비트 인스트럭션 셋 이렇게 이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썸브2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썸브2는 뭐냐면 32비트와 16비트 인스트럭션 셋을 혼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된 인스트럭션 셋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자, 여기는 지금 코드 사이즈를 보여줍니다. 자, 코드 사이즈가 ARM은 이제 그 다음에 썸브 코드는 코드 사이즈로 보면 16비트로 할 수 있는 게 이제 훨씬 사이즈가 작겠죠. 자, 그리고 썸브2를 하면 32비트로 했는 것보다는 코드 사이즈는 확연하게 줄지만 썸브 코드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조금
코드가 늘어납니다. 자, 이해됐나요? 32비트보다는 확연하게 코드 사이즈가 줄 수 있다. 자, 반면에 자, 퍼포먼스를 봅니다. 퍼포먼스는 자, 썸부2하고 그 다음에 ARM하고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지 않죠. 32비트 쓰면 뭐 확실히 좋겠지만 우리가 코드 사이즈를 줄이면서 성능도 크게 손해보지 않는다. 되죠? 그래서 그런 성능 퍼포먼스를 낼 때는 우리가 썸부2를 써서 코드 덴시티와 그 다음에 퍼포먼스 두 개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게 됩니다. 자, 됐나요? 인스트럭션 셋은 ARM 인스트럭션 코드와 셋과 그 다음에 썸부, 그 다음에 썸부2 그렇게 나눠집니다.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모델이 뭐냐? 자, C 프로그램으로 사용 가능하고 또 그다음 어셈블러로 우리 다음에 실험할 때는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택 기반으로 익셉션 모델을 가진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스레드가 동작하는, 자, OS가 동작할 때 스레드가 동작하는 그런 모드에서 어떤 프로세스나 외부 인터럽트 이런 게 걸렸을 때를 우리는 익셉션으로 처리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 항상 이제 되돌아가야 될 주소가 있겠죠. 그래서 스택을 기반으로 해서 되돌아가는 그런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스택 포인터가 레지스터 중에 한 개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개의 모드가 있습니다. 뭐냐면 스레드 모드, 사용자를 타스크를 처리하게 한 스레드 모드와 그 다음에 핸들러 모드, OS 타스크와 익셉션을 처리하기 위한 핸들러 모드. 요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가 코텍스로 정리하기 전에는 모드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한 6, 7개 이런 모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텍스 모델에 넘어오면서 이제 스레드 모드, 유저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스레드 모드로 합니다. 그리고 OS나 익셉션을 처리하는 걸 핸들러 모드라고 이야기를 해서 두 개의 모드를 통해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모드가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 이 프로세스는 스테이트가 두 개로 나눠서 왔다 갔다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벡터 테이블의 어드레스를 포함을 하고 있다. 자, 요거는 인터럽트 걸리는 그런 벡터 형태로 우리가 액세스하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큰 특징은 이제 권한이 있습니다. 프리빌리지 모드, 즉 이제 어떤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OS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 모드가 있고 일반 사용자가 프로세스를 사용하는 non-privileged 모드. 자, 이거는 슈퍼바이저가 사용하는 거. 이거는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거. 자, 아키텍처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OS가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면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모드를 액세스하고 사용하는 게 이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여기서 짜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시스템, OS가 제공하는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인터럽트라든지 리셋을 하게 되면 프리빌리지 모드에서 OS에서 요거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핸들러 모드, 요 밑에 유저가 사용하는 걸 스레드 모드. 자, 그렇게 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징은 인터럽트 핸들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코어, M3 마이크로 프로세서 코어가 있으면 외부 디바이스를 많이 쓰는 게 특징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1번에서 124번까지의 인터럽트 벡터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이제 인터럽트가 되고, 그다음 NVIC라 해서 네스티드 벡터 인터럽트 컨트롤러입니다. 네스티드는 뭐라 했죠? 네스티드가 뭐지? 수업 시간에 한 적이 있는데, 인터럽트가 걸린 데서 또 인터럽트가 걸릴 수 있다. 그게 네스티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그런 컨트롤러가 별도로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개는 또 non maskable interrupt, 그러니까 외부에서 마스크를 씌울 수 없는
외부에서 이제 자원을 할당해서 사용하는 그런 것을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럽트 인풋이 액티브 하이가 되면 해당되는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동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특징이 인터럽트가 벡터 형태로 다양한 걸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프라이어리티를 설정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를 쓰려면 우리는 지난번에는 프로세서를 하면 그게 인터럽트가 정해져 있었죠. 요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프라이어리티를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크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exception 모드 중에 그게 이제 그 다음에 스레드 모드 두 개가 있다고 있죠. exception을 발생을 했을 때 핸들링하는 그런 걸 어떻게 이제 사용되는지 보여주기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리셋이 뭐 가장 큰 겁니다. 파워가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기능. 그 다음에 non-masked interrupt, 마스크업을 인터럽트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다른 외부에서 우리가 인터럽트가 우리가 함부로 핸들링 못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 폴트. 자, 우리가 프로그램 짜다 보면 다양한 폴트가 나오게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프로그램을 짜면서 예를 들면 CPU 클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못 맞춰서 인스트럭션이 제대로 넘어오지 못하거나 프로그램 메모리가 있는데 인스트럭션이 없는 쪽에 뭐 프로그램 카운터가 넘어가서 다음 프로그램이 뭐 진행되지 못하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는 하드 폴트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하드 폴트를 해서 exception 핸들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러니까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는 그런 형태의 폴트를 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메모리 매니지하는 형태에서 exception 핸들링. 그 다음에 보스가 폴트가 나거나 사용자의 divided by zero 같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폴트를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vileged OS가 리퀘스트 할 서비스 콜이죠. SV 콜 핸들링 하는 부분. 그 다음에 OS가 이제 어떤 서비스를 동작하고 있는 펜딩 하고 있는 부분. 그래서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우리가 서비스 OS 리퀘스트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디버그 모니터 프로그램이 올라가서 디버깅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스틱 인터럽트라고 해서 OS가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프로세스를 체크를 하겠죠. 이 프로세스가 살아있는지 어떤 별도의 이제 타이머를 내부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용도로 리소스나 페리페럴을 체크하거나 내부적으로. 그래서 스레드에서 사용하는 것 타임은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타이머 인터럽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외부 인터럽트 우리가 외부에서 핀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인터럽트도 제공, exception 핸들링.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럽트하고 그 다음에 exception하고 구분이 뭐냐? exception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런 형태를 우리는 exceptio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터럽트는 그 중에 이제 하나의 작은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터럽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요? 자기가 수행하던 거를 내려놓고 그 인터럽트를 수행을 하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오죠. 자, exception 핸들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자기에 해당되는 서비스를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스테이터스 레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전체 결과를 보여준 거고, 자, 스테이터스에서 PSR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SR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XPSR 이렇게 부릅니다. 이때 X는 세 개로 나눠져요. 이 X에는 APSR, A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어떤 현상, 요 있죠. NGCV. 자, 여기에서 뭐 제로가 됐거나
네거티브 됐거나 그런 플래그를 발생시키는 스테이터스 레지스터. 요게 이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IPSR, 요거는 인터럽트 프로그램. 그래서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면 어느 쪽에 인터럽트가 걸렸는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숫자가 나와서 인터럽트 몇 번이 걸렸다. 그런 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요게 결국은 세 개를 각각 되어 있어요. 세 개가 합쳐져서 요 XPSR에서 인터럽트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PSR입니다. EPSR은 실행 프로그램, 즉 여기서 실행 프로그램은 여기 보면 요 파란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ITT, ICI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IT는 if then입니다. 인스트럭션에서 보면 우리가 ARM에서 보이는 특별한 이제 if하고 then 이런 것들을 인스트럭션을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execution 프로그램이란 뭐냐면 인스트럭션 셋이 진행되는 동안에 인터럽트가 걸리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처리하지 않았죠. 맞나요? 그러면 인스트럭션 셋이 이제 길게 if then으로 처리하는 도중에 인터럽트가 걸렸을 때 얘가 처리를 해서 저장하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제공이 된다. 그래서 아주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제공이 된다. 그래서 여기 ICI 필드가 여기 있죠. 그러면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어떤 레지스터를 사용해서 실행하고 있었던지 그런 정보까지 여기 저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Interruptible Continuable Instruction Information, ICI라고 명명합니다. 그래서 세 개의 PSR이 컴포짓해서 합쳐져서 XPSR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자, 앞에서 얘기했던 IT, if then instruction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은 이런 형태로 씁니다. ITT, ET. 그러면 T는 then입니다. 그리고 E는 else. 만약에 EQ는 뭐죠? 같으면 EQ 두 개가 같다는 걸 플래그가 된다 그러면 자, 요 네 개의 인스트럭션을 실행을 합니다. then, else, then. 만약에 두 개의 then이고 두 개 e다 그러면 TTEE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then이죠. 같으면 move, 그 다음에 같으면 add, 그 다음에 not equal이면 subtraction, 그 다음에 equal이면 or. 그래서 TTET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됐죠? 그래서 if then을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요 안에 들어가는 명령어가 16비트 인스트럭션이다. 자, 그렇게 되면 플래그에 영향을 끼치지 않지만 32비트 인스트럭션은 플래그에 영향을 끼치는 형태로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만약에 인터럽트가 걸렸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PSR에 해당되는 부분에 플래그가 저장이 됩니다. 자, 앞에서 했던 자, 그 다음에 인스트럭션을 이 클래스로 나누면 자, 로드 스토어, 데이터를 로드 스토어하는 기본 모델입니다. 그래서 CPU에서 메모리에서 레지스터로 이제 일단 가져와서 저장하는 형태가 기본 모델입니다. 로드 스토어. 자, 그 다음에 기타, 그 다음 데이터 인스트럭션과 데이터 오퍼레이션 하는 게 크게 있겠죠. add, 그 다음에 뭐 다양하게 로지컬 오퍼레이션 하는 이게 크게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로우를 컨트롤하는 프로그램 카운터를 바꿔서 이제 프로그램 컨트롤 할 수 있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그런 분류와 크게 다르지 않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자세한 인스트럭션 셋은 향후 이제 실험하고 그 다음에 이후에 조금씩 살펴볼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치적인 연산은 add 캐리를 이용한 add, 그 다음에 subtraction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로지컬은 and or, exclusive or, 자, 그 다음에 비트 클리어해서 브랜치하는 그런 형태, 그 다음에 compare 두 개 같은지 다른지, 그 다음에 데이터 무브먼트, 요거는 move에는 not 해서 move하는 다양한 형태가. 요거는 매뉴얼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명령어를 익힐 수가 있습니다. 자, 신텍스는 인스트럭션 코드를 오퍼레이션을 먼저 적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옵션들은 뭐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명령어를 쓰고 그 다음에 레지스터는 여기 특징이 3개를 씁니다. 첫 번째 게 destination register, 그 다음에 리소스는 2개 들어갑니다. rn과 operand 2. 그래서 R0, R1, R2까지 쓰게 됩니다. 특별하게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동시에 우리가 연산이나 하기 전에 전처리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으면 오퍼랜드 2에 사용하게 됩니다. 그 특징 중에 한 개가 이제 배럴 시프트라는 걸 씁니다. 자, 배럴 시프트가 뭐냐? 자, 그래서 오퍼랜드 1번, 2번 예를 들면 명령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dd R0, R1, R2 이렇게 해서 LSL 넘버 7 이렇게 적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R2를 LSL 시프트 오퍼레이션 하는 거죠.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렇게 7칸 레프트 시프트 한 다음에 그 연산을 2개 더 한 다음에 R0를 해라. 그래서 하드웨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ALU에 오퍼랜드가 있고 하나의 오퍼랜드에 배럴 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7칸을 시프트 하라면 이걸 먼저 우리가 클락 수를 시프트 한 다음에 나중에 처리를 했었죠. 근데 ARM 프로세서에서는 요거를 동시에 여기 먼저 처리해주고 요거 연산을 하도록 그렇게 제공됩니다. 그리고 훨씬 수행 속도가 빨리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특징이 그런 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싱글 레지스터를 할 때는 이제 로드와 스토어 이런 것들을 쓸 때는 이제 워드 단위로 쓰는 겁니다. 그거를 아니라 이제 바이트 단위로 하고 싶다. 그러면 뒤에 B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H는 하프 워드. 그 다음에 사인드 바이트 할 때는 SB, 사인드 하프 워드 SH 해서 다양한 명령어들을 우리가 사이즈마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신텍스가 LDR, SDR의 여기 어떤 컨디션과 사이즈에 따라서 여기에 명령어 이름들이 붙게 되고 그 다음에 데스티네이션과 어드레스 형태로 명령어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웨어 구조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버드 아키텍처를 쓴다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instruction, I에 있는 것은 instruction입니다. instruction이 다니는 데이터 버스, 그 다음 D는 데이터 버스입니다. 데이터 버스. 그래서 인스트럭션도 데이터 버스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어드레스 버스, 인스트럭션을 지정하는 어드레스 코드, I 코드, D 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 다음 데이터도 마찬가지 데이터 어드레스가 있고, 데이터를 여기 보면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그런 버스들이 별도로 제공돼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코어 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LU가 있고, 앞에 봤던 배럴 시프트가 있고, 멀티플리케이션과 디비전 나눌 수 있는 곱셈기, 나눗셈기도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뱅크입니다. 여기 레지스터 창고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한쪽에 있고 A와 B의 레지스터를 가지고 우리가 ALU 연산을 한 다음에 거기에 넥스트 해당되는 어드레스를 연산을 하고 인스트럭션을 다시 가져오고 처리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복잡하죠?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핸들링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아키텍처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템을 디자인을 하면 코어가 있으면 이제 페리페랄을 연결해서 이제 시스템을 여기에 이제 하이 퍼포먼스 ARM 프로세서가 있으면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메모리 액세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버스 마스터를 통해서 AHB는 뭐라 했죠? 어드밴스드 하이 퍼포먼스 버스를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드밴스드 페리페럴 버스 주변 장치를 연결하는 그 사이에 이제 브릿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클럭 주파수가 서로 다를 수 있겠죠. 자, 이 브릿지 회로가 이 퍼포먼스를 연결시켜서 I/O와 메모리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암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메모리를 보면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어드레스가 있고 메모리 내부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한 바이트 데이터가 메모리에 저장이 됩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스트럭션은 몇 바이트라 했나요? 인스트럭션은 32비 들어 있습니다. 4바이트. 그래서 인스트럭션 주소는 4바이트씩 이렇게 띄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32비트 쓰기 때문에 메모리는 4기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2의 32승. 그래서 이것은 이제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인스트럭션의 값이 저장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드레스에 주소가 있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자, ARM에서는 메모리 매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기가까지 정해져 있고, 맨 위에서 살펴보면 스페셜 퍼포즈 레지스터의 주소, 우리가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여기에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사이즈는 8비트 기본적으로 되어 있고, 자, 맨 아래쪽에 처음에 보면 플래시 메모리, 우리가 프로그램 짜서 들어가는 플래시 메모리가 있고, 그 다음에 EEPROM, 그 다음에 SRAM 여기 있고, 사용자가 사용하는 그런 영역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흰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주소를 지정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 다양한 질문들 있죠. EEPROM의 사이즈가 얼마냐? 자, 여기 주소가 영역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43에 주소가 있는 곳은 어디냐? 743 뭐 찾아보면 플래시 메모리 쪽에 어디에 있겠죠. 자, 이런 질문에 각각 여러분들이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레지스터는 전체 16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하면은 그래서 13개는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입니다. 0에서부터 12번까지. 자,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쓸 수 있는 레지스터입니다. 자, 그리고 3개는 스페시픽 퍼포즈 레지스터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R13번은 스택 포인터입니다. 스택 포인터로 쓰고, R14번은 링크 레지스터라 해서 LR이라고 씁니다. 자, 얘는 어디에 쓰는 거냐? 우리가 이제 서브루틴 또는 인터럽트가 걸리면 리턴할 주소가 필요하다, 저장할 필요가 있었죠. 자, 그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는 어디에 저장했냐면 스택 포인터 안에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근데 ARM에서는 서브루틴 콜을 할 때는 링크 레지스터에 리턴할 주소가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콜한 다음에 서브루틴 실행한 다음에 맨 끝에는 뭘 명령가 있냐면 BXLR 이렇게 명령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링크 주소에 있는 걸 가져와서 그 주소로 리턴해라, 이제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겠죠, R14번은. 자, 그 다음에 R15번이 프로그램 카운터입니다. 여러분 쓰는 게 R15. 그 다음에 이 연산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에서 PSR이라 했죠. 스테터스 플래그를 보여줄 수 있는 레지스터가 여기에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레지스터는 다시 한번 R0에서부터 R15번까지 16개의 레지스터가 있고, 그 중에 13개는 제너럴, 일반적인 용도, 3개는 스페시픽 퍼포즈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지스터는 기본 사이즈는 32비트, 32비트 연산을 하는 용도로 되어 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자, 여기에 이제 몇 개라 했나요? 13개죠. 13개 제너럴 퍼포즈 레지스터를 0번부터 7번을 로우 레지스터. 자, 그렇게 하고 8번부터 12번은 하이 레지스터. 자,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리고 13번은 스택 포인터인데, 스택 포인터는 우리가 2개 모드가 있다 했죠. 스레드 모드와 익셉션 모드. 그렇게 2개 있을 때, 자, 여기는 메인 스택 포인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세스 스택 포인터. 프로세스가 사용하는 스택 포인터와 메인 스택 포인터가 이렇게 각각 나누어져 있습니다. 2개가 각각 R13번으로 나누어져 있다. 자, 이 LR은 앞에서 뭐죠? 링크 레지스터라 했죠. 그리고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특별한 용도, 스페셜 퍼포즈, 앞에서 했던 익셉션을 처리하기 위한 그러한 3개의 레지스터. 여기는 XPSR은 플래그, 프로세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 자, 컨트롤 레지스터, 이렇게 해서 특별한 목적에 해당되는 그러한 레지스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레지스터들, 요게 우리가 보여주는 전체 레지스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자, 전체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은 여러분들은 많이 받는 거죠. 똑같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가 우리가 인스트럭션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그 인스트럭션 저장된 주소에 데이터 인스트럭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스트럭션 데이터를 읽어서 그 인스트럭션의 크기는 얼마라고요? 32비트, 4바이트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바이트죠. 2바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그 다음 주소는 E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파이프라이닝을 이용해서 이제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여기서는 세 개의 스테이트를 씁니다. 인스트럭션을 가져오는 패치, 그 다음에 디코딩하는, 그 다음에 실행하는. 자, 지난번에는 패치하고 익스큐션 두 개가 있었죠. 지금 여기에서는 디코딩하고 익스큐션하는 형태로 파이프라이닝을 하고 있고, 자 여기 인스트럭션이 32비트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수도 있고 16비트 두 개의 16비트 인스트럭션이 들어가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세 개가 파이프라이닝에서 속도를 향상시키고, 자, 요 스텝을 계속 늘려가지고 파이프라인을 7단계까지 이렇게 해서 속도를 향상시키는 그런 아키텍처까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버드 아키텍처에서 코드와 데이터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와 같은 형태로 어레이와 데이터 타입을 쓰고 실행 코드는 여기 파란색에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렇게 하면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에 이제 SRAM의 데이터에 해당되는 부분, 그리고 여기는 스택이 필요한 그런 형태의 데이터는 스택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정의되는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각각 적합한 메모리 영역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실행 프로그램은 인스트럭션 메모리에 파란색에 저장이 돼서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됩니다. 이 역할은 누가 할까요? 사용자가 일일이 하기 힘들죠. 그래서 컴파일러가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코텍스 M 시리즈의 인스트럭션 셋, 자, M0, M1 아주 기본적인 거죠. 크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AVR 할 때 배웠던 그 정도 수준의를 이해할 수 있고, M3가 기본적으로 이제 확장된 기본 베이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4로 넘어가면서 이제 플로팅 포인트라든지 더 다양한 형태의 인스트럭션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만 다 이해하는 것도 한참 걸리겠죠. 그래서 이걸 일일이 다 여기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험을 만약 할 때도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어셈블러를 어느 정도만 하고 어셈블러 레벨에서 이걸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ARM은 기본적인 어셈블러만 사용하는 방법만 배우고 난 다음에는 필요에 따라서 이런 걸 매뉴얼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C로 프로그램을 해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인스트럭션을 구분하면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기본적인 연산과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브랜치하는 것, 자, 그 다음에 기타 브레이크 포인트, 이벤트, 인터럽트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분류가 됩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인스트럭션 셋은 이와 같은 걸 다양하게 많이 다뤄봤었죠. 자, 기본적으로 포맷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어셈블러 짜는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레이블 처음에 똑같습니다. 기본 포맷은 레이블을 쓰고 니모닉 인스트럭션 명령어 add라든지 이런 니모닉을 쓰고 오퍼랜드 하나 둘 세 개 쓰고 세미콜론 해서 커멘트 쓰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퍼랜드 1번은 데스티네이션 소스를 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럴 시프트라든지 전처리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니면 소스 두 개 이용해서 데스티네이션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레이블에서는 타겟이라는 거면 사용자가 쓰는 레이블 이름이죠. 그리고 add, destination, 그다음 첫 번째 오퍼랜드, 두 번째 오퍼랜드. 그래서 add 하면 R2번과 3번이 더해서 R0에 저장을 하시오. 자, 이런 형태가 됩니다. 많이 배워봤으니까 이제 크게 생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명령어를 하면 이제 add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개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두 개 이렇게 쓰면 R1과 R3를 해서 R1에 저장하는 형태가 되고,
자, immediate value. 자, 어떤 앞에서 이제 어셈블 할 때 샵 표시를 합니다. immediate value를 쓸 때는 샵 표시를 해서 4 하면 4가 R2에 더해져서 R1.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면 이제 R1에 15를 더해서 R1에 저장하는 형태. 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 날 실습할 때 이런 형태를 우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맨 먼저 이제 요게 크게 분리를 하면 코드를 쓰는 영역, 어셈블러 쓸 때, 그 다음에 데이터 쓰는 영역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코드 쓸 때는 요게 영역을 이렇게 명명을 하죠. 에어리어 할 때 요게 내가 어떤 소스를 한지 요거는 자기 사용자가 쓰는 겁니다. 사용자가 쓰게 되고, 자, 코드인지 데이터인지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얘를 리드 온리 할지, 그 다음에 리드 라이트 할 수 있을지 요거를 설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메모리 영역에 해당되는 그런 타입에 맞춰서 데이터가 또는 명령어가 저장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익스포트 돼 있는데, 익스포트는 외부에서 이 내가 짠 프로그램을 이름을 불러서 쓸 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습할 때 전원을 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메인에서 그 실제 부팅을 합니다. 부팅해서 맨 처음 부르는 게 거기에 이제 코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언더바 메인이란 걸 호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부팅을 해서 딱 해서 언더바 메인이라고 해놔야지 이 프로그램이 알아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부르는 이름에서 메인이라고. 만약에 어셈블로 짜면 이렇게 하지만 C로 짜면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른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프로세스가 딱 떴을 때 C로 해서 호출될지 아니면 어셈블러가 호출될지는 거기에 이제 프로그램 호출을 하는 거기 이름에 따라서 이게 호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엔트리에서 프로세스는 내가 엔드 프로세스에서 여기에 안에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셈블러 프로그램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LDR 하면 로드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R1의 소스 스트링이라는 주소. 요거는 이제 내가 레이블 이름이 있으면 요 포맷이 는 레이블 이름 적으면 요 레이블이 가지는 주소입니다. 주소에 들어가는 내용 컨텐츠 주소를 R1에 가져오시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주소가 여기에 데이터에서 어디에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바이트 단위로 해서 요 스트링이 들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뒤에 이제 보면 destination string 해서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짜면. 자, 그래서 R1에는 여기 주소, 그 다음에 R0에는 destination 주소, 이렇게 해서 R0와 R1에 주소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로드 바이트. 자, 한 바이트 읽어옵니다. 어떻게? 자, R1에 있는 주소에 컨텐츠, 대괄호하면 내용입니다. 내용을 샵 1번 해서 요거는 뭐지? 어쨌든 요 내용을 가져와서 한 개 바이트를 가져와서 R2에 로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R0에 가리키는 곳에 저장하는, 그렇게 하도록. 그 다음에 비교해서 R2에 이제 저장했는 게 0이냐? 자, 그러면 같으면 뭐 루프를 하고 다르면 브랜치, 스탑으로 가시오.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어쨌든 앞에 있는 다양한 우리가 ARM에서 인스트럭션 셋을 가지고 이와 같은 형태로 어셈블러를 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행을 시켜보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페이지에 가서 프로그램을 깔면 자, 이런 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코드를 여기 넣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총 16개의 레지스터 값을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면 하나씩 명령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한꺼번에 실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실행시켜 보면 인스트럭션이 실행되면서 레지스터 값이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을 인식하려면 탭을 한 칸씩 띄워야 됩니다. 탭을 안 띄우면 얘가 인스트럭션인지 아니면 레이블인지 구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실행시키려면 한 탭을 띄워서 저장을 해서 실행을 시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코드를 그대로 해서 앞에 있는 걸 집에서 요 깔아 보면 됩니다. 자, 깔고 난 다음에 요거를 실행을 한번 집에 가서 다 해보기 바랍니다. 해보면, 자, 내가 USB 여기 가져왔는데, 자, 비주얼 윈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설치하게 되어 있네. 실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화면이 뜨게 되고 프로그램을 한 개 해볼까요? 어셈블. 어딨나? 테스트인가? 테스트. 자, 여기 있죠. 앞에 있는 그 코드대로 이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했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붙여 넣으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명령어는 한 탭을 띄우고 레이블은 첫 번째 줄을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는 이와 같이 DCD 해서 요거는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있는 레이블에 해당되는 주소가 R1, 그럼 R1에 있는 내용을 R2에 로드 하시오. 그 다음에 어드레스 add해서 add에 s가 뒤에 붙은 거는 플래그를 쓰겠다는 겁니다. 사인이나 이런 플래그를 요거 없으면 플래그 영향을 안 주겠죠. 그래서 s를 해주고 로드 스토어 하는 그런 명령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집에서 해보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요 스텝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한 개씩 하면, 자, 첫 번째 여기에 있는 주소,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는 기본적으로 디폴트 100번지부터 됩니다. 이 옵션에 찾아보면 메모리 주소를 어디서 할 건지 여기 메모리 맵이 있습니다. 여기 없나? 세팅에 어디 있는데 메모리가? 네, 천천히 한번 찾아보고, 자, 그 다음에 이 100번지부터 이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해서 R2에 저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R2에 11233 이렇게 들어가죠. 자,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BB에 있는 걸 데이터 가져오고, 레지스터 4번, 그 다음에 add 하면 이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해서 R6번에 있는 컨텐츠에 지금 뭐가 있나요? 108이라는 게 있죠. 그걸 R5에 복사하고, R5에 R7에 들어갔죠. 그 다음에 로드하고, 그 다음에 add 해서 결과 끝나는 형태로 구성이 되습니다. 그래서 이 에뮬레이션 충분히 해볼 수 있고, 이거를 리셋하면 초기화되고 한 번 안에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테스트할 수 있는 거고, 요거 말고 실제로 쓰는 거는 목요일 날 여러분들이 이 툴을 이용해서 써보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자, 툴이 이 앞에 있는 것은 JTAG 포트를 통해서 암코어가 이제 제공하는 디버깅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디버깅하는 그런 소프트웨어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하드웨어가 있어야지만 여러분 디버깅 할 수 있는 게 동글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동글 없이 소프트웨어만으로 가지고 우리가 디버깅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사용할 때는 이제 케일이란 개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소스고, 케일에 여러분도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마이크로비전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다 설치해 보면 ARM의 어셈블러와 C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컴파일러가 다 제공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래서 집에서 한번 다 설치해 보고, 자, 코드를 어셈블러 짜서 앞에서 봤던 그런 실제적인 시뮬레이션까지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때는 이거 가지고 실제 ARM 프로세서를 개발해서 우리가 배웠던 인터럽트, 타이머, 외부 I/O 컨트롤 다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기본 명령어들 여러 가지 설명들, move 어떤 immediate value를 R0로 가져오시오 하고 그런 것들을 명령어를 볼 수 있고, 구글에 여러분들 ARM instruction set 이렇게 하면 PDF 파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거기서 검색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add, subtraction, 그 다음에 뭐 SBC 하면 캐리를 가지고 subtraction 하시오, 뭐 그런 거고, reverse subtraction, operand 2에서 RN을 뺀 겁니다. 이거는 RSB, RSC 하면 캐리를 가지고 reverse subtraction. 그래서 이제 RSB, RE, RO 이라면 D에서 RO를 뺀 다음에 R2에 저장하는 뭐 이런 형태를 예제를 보면 쉽게 금방금방 어떤 명령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명령어를 보면 내부적으로 배럴 시프트라든지 이런 아키텍처가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로지컬 오퍼레이션 마찬가지 이제 AND, exclusive OR 하는 거, 그 다음에 BIC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클리어, 한 비트를 클리어하는 거. 이런 명령어는 R11번에 첫 번째 것을 not 한 다음에 AND 하면 클리어 되겠죠. 자, 이렇게 할 때 비트와이즈 클리어 시킬 때 사용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쓰다가 여러 개 명령어를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을 이제 여기서는 한 번에 명령어 처리하는 그런 명령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르면 어떻게, 이 명령어를 모르면 또 일일이 또 여러분들이 구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자, 어쨌든 이런 형태의 컴페어하는 비교를 해서 플래그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인스트럭션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이 에어리어, 어디에 이제 데이터냐, 인스트럭션이냐, 어디에 쓸 건지, 그리고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영역을 정하게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제 인스트럭션, 처음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이제 그 포인트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인스트럭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end 하면은 이제 앞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코드가 끝나는 지점을 우리가 end라고, 프로세스는 끝날 때는 endp라 해서 프로세스가 끝나는 지점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entry에서 end까지 쌍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프로세스 end 해서 요 안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데이터고 여기는 코드가 되겠죠. 자, 안에는 프로세스가 여러 개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export는 외부에서 호출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잘 정해주면 외부에서 OS에서 불러서 쓰거나 여러분들이 C에서 짜서 어셈블러를 호출해서 쓰는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데이터 저장할 때 앞에서 한 번씩 좀 봤죠. 그래서 DCB 하면은 이제 8바이트죠. 뒤에 게 B가 바이트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바이트, define constant byte라 해서 8비트짜리 1바이트입니다. 그 다음 W는 16비트, 하프 워드. 그 다음에 DCD가 이제 32비트 주로 이제 많이 쓰는, 또는 이제 16비트 쓰면 DCW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 플로팅 포인트를 쓰거나 32비트, 그 다음에 S는 32비트, 플로팅 포인트, D는 더블 포인트, 프리시전 해서 쓰고, 그 다음에 빈 공백, 스페이스 넣을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채워 넣는 것, 필, 이런 형태의 디렉티브들을 활용하면 데이터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헬로우라는 영역에, 요거는 이제 외부에서 주소를 이제 우리가 레이블해서 쓸 때 이렇게 정합니다. 그래서 DCB 하면 바이트입니다. 헬로 월드 하면 한 바이트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들어간다. 마찬가지 이제 달러에 해당되는 것도 데이터 한 바이트짜리 숫자가 들어가게 됩니다. DCD는 뭐였죠? DCD 32비트 데이터 DCD. 그다음 플로팅 포인트 해당되는 32비트, 64비트 스페이스와 필, 그다음에 바이너리를 쓰거나 이제 헥사 값이나 캐릭터 값을 이와 다양한 형태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 저장해놓고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해당 주소에 가서 불러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EQU, 어떤 특정 컨스턴트 데이터를 정의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많이 쓰는 디렉티브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복잡한데 얼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스트럭션은 어떻게 되냐면 4바이트씩 이렇게 들어간다 했죠. 그러면 메모리의 주소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들어가는 게 이제 16비트 또는 32비트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들어갈 때 얼라이먼트가 잘 안 맞으면 이게 속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드레스 주소가 4의 배수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면 액세스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3이라 그러면 8의 배수 형태로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얼라이먼트 2다 그러면 이제 2의 3승, 2의 2승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4의 배수 형태로 얼라이먼트 된다. 자, 얼라인 4,3 그러면 4의 배수에서 4개 바이트 중에 세 번째 해당되는 주소에 얼라이먼트 시켜라. 뭐 이렇게 요거를 직접 한번 해보고 메모리에 들어가 보면 어떻게 얼라이먼트 되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는 쓸 일은 뭐 여러분들 학부 중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제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얼라이먼트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어셈블러를 인클루드 할 때는 이와 같이 인클루드해서 여러분 정의해서 다양하게 확장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쨌든 목요일 308호 거기 가면 조교가 여러분들을 기초부터 해서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실행할지 하나씩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깔아서 집에서도 해봐도 되고 어셈블러와 어셈블러 한 개, C 하나 이렇게 해서 ARM 프로세서는 이렇게 다루는구나 이렇게 좀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네. 지금 학부 홈페이지에 그게 아직 공지가 안 됐나요? 그러면 오늘이 13주차죠? 지금 정할까? 특별히 빨리 정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기말고사 요게 마지막 14주차죠? 그 다음에 15주차, 12월 14주차고 15주차. 요때가 기말고사 기간 아닌가요? 맞죠? 그러면 16일날 하는 건 괜찮나? 아니면 당겨서 14일을 14일도 괜찮아? 14일은 너무 빠른가? 이거 보강기간으로 겹치는 거 아닌가? 맞지? 그럼 16일? 16일? 오케이. 그럼 12월 16일 기말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수업시간.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1시 반부터 3시까지 90분간. 예, 그 녹화 좀 꺼주겠습니다.